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에 4월 달에 그 섀도우 뱅킹이라는 그런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이 마이크를 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마이크를 이 킨 채로 이렇게 화장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때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할 때와는 상당히 좀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좀 강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떤 좀 특정 영역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이렇게 제가 좀 잘 알고 있고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전달하기 사실 쉽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이게 브로드한 제목,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이제 금융안정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온 그런 금융 강좌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게 한국은행의 이게 강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그런 탄탄한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이고 그죠?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을 이렇게 다루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가 또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제 6월 12일 날이 이제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이 1950년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6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숨가쁘게 한국은행이 달려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달려갈 거냐 할 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 그리고 또 금융 안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더 일반적인 그리고 한국은행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 이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아주 익숙하진 않은데요. 원래는 이렇게 좀 자그마한 규모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좀 공간의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물론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받죠.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제 마음속에 제 생각의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 입장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어떤 견해랄까 한국은행 입장이 이렇게 전달되는 통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통화정책 결정문 있지 않습니까? 매월 통방 결정하고 나서 이제 발표하는 통화정책 결정문 이게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공식적인 견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한국은행의 견해라고 하는 게 이제 나갑니다. 예를 들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국은행의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총재께서 이렇게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이제 견해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한국은행의 의견을 달라 그랬을 때 이제 총재께서 답변하시는 이런 청문회든 하여튼 업무보고든 이런 것도 이제 한국은행의 견해입니다. 네, 이거는 오늘 제 견해고요. 가끔 언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게 한국은행의 어떤 직원의 어떤 개인 이름으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마치 한국은행의 어떤 공식적인 견해이냐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사실 이게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안정이라는 게 워낙 브로드한 주제다 보니까 이게 전체 어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견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이런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안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금융안정과 관련돼서 뭐 중앙은행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뭐, 그동안 뭐, 금융안정과 관련돼서, 그리고 현재 금융안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융안정과 관련돼서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 좀 먹을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그런데? 뒤에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소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죠? 좀 더 올려볼게요. 잘 안 들리죠? 들고 갈까요? 이렇게 들고 갈까요? 이제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죠? 예, 금융 시스템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걸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가 뭐냐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 뭐 하여튼 뭐 금융이 어떤 움직이는 뭐 생태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금융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는 뭐 금융 기관 그리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다 뒷받침하는 이런 인프라 뭐 이런 걸 이제 통상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잘 작동을 해서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 중개 기능이 그죠?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 원활하게라는 그런 말에 한번 원활하게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일단 금융 안정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불안정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것만이 이게 금융 안정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로 갈 경우에 그렇게 금융 중개 기능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다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GDP 대비 예를 들면 금융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금융 중개 활동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금융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적어도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걸 전제로 한 가운데서 금융 불안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금융 중개 활동이 그다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별다른 금융 사고라든지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금융 안정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중개 활동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본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그죠? 정상적으로 이제 금융 중개 활동이 일어나서 이게 각 경제 주체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이런 게 이제 금융 안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 안정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제 금융 불안정이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위기가 없는 상황이 이제 금융 안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 목이 자꾸 드라이해져가지고 미안합니다. 금융 불안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순환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성장세가 빨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이제 경제 좀 하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융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금융도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신용이 갑자기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또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졌다가 또 어느 시점을 지나다 보면 이게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이게 신용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클의 어떤 상승 국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면 이제 위험도가 높은 그런 부문으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순간부터는 이게 경기가 좀 이제 하강을 하고,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좀 비관적으로 되면서, 그때 이제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서 이제 늘어났던 신용 자체, 특히나 이제 위험 부분으로 이제 들어갔던 신용 자체가 이제 부실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도 이제 손실을 입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규모가 크고 그렇게 되는 게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순환론적 관점에서 어떤 금융 불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특정 순간부터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은행이 내가 예를 들면 평상시에 괜찮겠지만 어쩌면 저 은행이 나한테 돈을 돌려줄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이제 가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돈을 찾아가면 내가 또 돈을 받지 못할지 몰라. 이런 갑자기 어떤 금융 시스템에 이제 불신이 이렇게 쌓여서 이게 커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위기로 될 수가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뱅크런이라는 건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다 많은 돈을 이렇게 대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출 자산은 갑자기 회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근본 원인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겁니다. 은행의 어떤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정보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이제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융위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제 그렇다면 이게 금융위기가 이렇게 일어날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경험한 금융위기는 1997년에 그죠? 외환위기와 이제 함께 생겼던 금융위기인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10년 전의 일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일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narrow sighted 또는 short sighted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넓은 분야를 이렇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예를 들면 보고 싶은 분야만 이렇게 보고 이런 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이거 꼭 금융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게 사실은 위기를 이렇게 반복시키는 요인이고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인데요. 그때 닷컴 버블 때는 이제 모든 다 기업들이 다 굉장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포리아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에 의해서 모두가 이제 다 연결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줄어들 거고 그죠? 예를 들면 조그마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갑자기 성장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게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신기술의 발명이라는 게 꼭 닷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혹은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야 하면서 예를 들면 케네스 로고프하고 라인하르트가 쓴 책 제목이 마이크가 좀 이상합니다. 책 제목이 있는데 This time is different. 지금은 굉장히 달라. 그런 겁니다. 과거와 달라. 새로운 세상이야. 이런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그다음부터 신용 팽창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버블이 생기고 이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경제 주체의 어떤 비합리성 혹은 이런 근시안적 시각 이런 거 못지않게 어떤 정책 당국의 실패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조그만한 어떤 문제가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돼가지고 뭐 경제 위기가 생기고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걸 잘 판단을 하고 그죠? 그런 위험 요인을 잘 보고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좀 복잡하고요. 특히나 금융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자인 내가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하고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위기가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도 배우시고 그러겠지만 뭐 네덜란드의 튤립 위기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 어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까지 해서 어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금융위기의 빈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 예를 들면 1980년대나 70년대나 1700년대나 1800년대, 1900년대 초기까지도 위기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이제 교훈을 얻어서 지금은 좀 더 중앙은행도 그렇고 감독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좀 더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좀 능력을 좀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 안정이라는 건 사실 금융 불안 요인을 찾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금융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물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가 잘 안 되다 보면 기업이 부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금융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반대로 또 금융 부분은 또 예를 들면 글로벌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있고요. 또 국내 시장도 들어가 봐도 굉장히 행위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이거 리스크를 그다음에 서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위험론이 서로 이렇게 전이되고 다른 경제 주체한테 이걸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가 안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데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 우리가 단일한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보면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구나 혹은 물가가 좀 불안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가 안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표상의 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과연 이게 좀 이렇게 안정적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면 물가 안정이 앞으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면 해외 요인도 있을 테고 국내 요인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실물 경제 활동도 있을 테고 물론 금융의 어떤 신용 팽창이라든지 자산 가격 움직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다는 좀 더 어렵긴 한데요. 금융 같은 경우에 더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슬라이드 하나 있네요. 네, 금융 안정이 왜 중요하느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융이 불안해지면 이게 첫 번째는요. 금융이 불안해지면 금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사람은 몸으로 하면 혈액과 같아가지고 필요한데 요소 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동맥경화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이게 멈춥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소비를 하고 싶어서 돈을 빌리고 싶어도 투자를 하고 싶어 돈을 빌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고 물론 위기 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떤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GDP 로스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기가 생기다 보면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니까 이제 부실 정리 비용 같은 게 생기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액수가 큽니다.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들을 겪었습니다만 한 GDP 한 15%, 20% 이 정도의 어떤 부실 정리 비용만 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GDP의 10%다 그러면 100조, 150조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게 평균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실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이 부실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자본을 집어넣어주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금융위기라는 게 생기는 게 또 경제 주체인데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뭐, 이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적어도 이 뭐 안정적인 어떤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죠? 자산 규모가 작거나 뭐 이렇게 뭐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실업 이런 거 생기고요. 사회도 불안정해지고요. 이러기 때문에 뭐 금융 안정이 뭐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건 뭐 더 이렇게 아니,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금융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버블이 생기면 어느 버블이 가장 심각할 거냐? 그랬을 때 만약에 기업이 과도한 차입에 의해서 그다음에 부실화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금융기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전에 경험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1980년대 후반에 뭐 3조 호황이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좋다가 뭐 이제 90년대 이제 뭐 92년, 93년 중반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제가 이제 조정 과정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한 7% 정도 성장하다가 한 3, 4%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썩 그렇게 특히나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결과로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정부 주도로 이제 경제 개발할 때는 뭐 은행장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의 총수들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은데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하는 게 그렇죠. 그죠? 대기업들한테 투자 많이 하라고 하고 은행들한테 대출 많이 하라고 하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너무 경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성장할 수 있는 궤도로부터 이렇게 너무 과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일정 시점 지나면서부터는 뭐 원하는 이제 수익을 못 얻으니까 뭐 기업 상황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면 버블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뭐 기업 부채 쪽에서 버블이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과도한 부채로부터 생기는 어떤 뭐 문제가 크냐 아니면 반대로 최근 같은 상황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계부채가 문제냐 혹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시장 버블이 문제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 버블이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보면 이제 주식시장 버블보다는 버블은 그 영향이 적고 예를 들면 부동산 버블 같은 게 이제 그 어떤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그런 주장들이 뭐 유효한 측면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뭐 과열이 생기고 혹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예를 들면 버블이 생성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때 버블이 생겼을 때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었느냐 이게 이제 이게 관건이다. 이게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뭐 버블이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버블이 생겼을 때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생겼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기간도 오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어떤 기본적으로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게 버블이 생겼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미국이 현재 물론 경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회복을 안 했거든요. 이거는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지금 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원인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게 바로 빚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버블이 생겼을 때 그게 그냥 단순한 버블인지 아니면 그 기저에 어떤 과도한 어떤 빚을 조달함으로써 버블이 생기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우리나라 상황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다지 예를 들면 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빚이라는 게 이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의 소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소득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 조달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돈을 빌려가지고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들면 앞으로 좀 더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뭐 교육을 위해서 보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당장 이렇게 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교육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족쇄로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라구람 라잔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인도 중앙은행 총재고요. 과거에 이제 그 시카고 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도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빚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 요건이 그러니까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제가 2000년대에 굉장히 좋은 그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낮고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게 그렇지만 이게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소득이 어떻게 이게 배분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득을 볼 때 어떤 근로소득이 있고요.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채권, 뭐 주식. 결국 이거는 뭐 이제 어떤 기업의 소득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소득이 뭐 근로소득보다 이게 자산소득으로 많이 갈 경우에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더 안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득자 중에서도 이제 뭐 계층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중간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정부가 그 다음에 왜 미국엔 그런 거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집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다양한 어떤 예를 들면 지원책을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그게 많은 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가계부채가 빚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정부가 예를 들면 뭐 보증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리로 뭐 자금을 지원해주는 뭐 이런 정책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빚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소득이 개선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소득 여건은 이렇게 적어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해결책이라 그러면 우리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소득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게 개선되어 가면서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어떤 증가 속도는 조금 이렇게 낮춰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견해는 최근에 뭐 아주 굉장히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만 하우스 오브 뎃에 나와 있는 뭐 견해입니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미안이라고 하는 그 프린스턴 대 교수하고 그다음 수피라고 하는 시카고 대 교수가 쓴 책인데 뭐 서점에 보니까 국내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안정이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서 예를 들면 금융 불안정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 금융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이제 빚이라는 거 이런 거까지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제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금융위 금감원 같이, 그다음에 이제 감독 당국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이제 뭐 각자 뭐 분야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협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거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이게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험 요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금융 불안 요인을 발견을 했을 경우에 그걸 이제 억제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는 이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위험 요인을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금융 위기를 금융 불안정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계열적 차원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횡단면적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데요. 시계열 차원은 아까 제가 경기 순환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리스크를 확대했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또 이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운용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금융 시스템 내 어떤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많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구제를 해주겠지 않은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대형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자그마한 금융기관들의 어떤 경영 상황을 보니까 너무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집중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상호 연계성이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들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횡단면적 차원의 리스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예방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터졌을 때, 그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최근 상황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국내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가 LTV라든지 DT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의 문제는 이게 지금 가계부채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이 비율이. 그래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들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수요가 이게 부족하면서 경영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운, 선박 이런 어떤 쪽에서 그런 매출이 부진하고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구조 조정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 우리가 통상 기술적으로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영업 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이렇게 제대로 못 내는 기업들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3년 정도 예를 들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그다음에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의 낮은 그런 어떤 경영 상황을 보이는 기업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은행들이 이 한계 기업에 물려 있는 그런 부채가 예를 들면 한 9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좀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도 좀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영향이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전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시장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지금 주의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이제 금융안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에 왜 중요하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금융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통화정책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신용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금리가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른 부분에 파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위기가 생겼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제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거의 무제한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금융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예금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돈을 갑자기 유동성 부족으로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채권이 거래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멈췄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금융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사실 무제한의 돈을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가격에 이렇게 사실 거래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약간 시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서 채권을 사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 아까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거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고 시장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떤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이제 시장 조성자 기능, 최종 시장 조성자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그런 역할은 당연히 물론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중앙은행은 위기가 돼서 개입을 해서 거기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죠? 위기에 따르면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금융 안정이라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책무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예를 들더라도 미국이 원래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1913년까지 중앙은행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
미국 중앙은행의 역사가 100년 된 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프리뱅킹. 그래서 누구나 다 은행을 만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은행권을 발행하고, 그죠?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자꾸 주기적으로 이게 금융 불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프리뱅킹 시스템, 그러니까 자유은행 제도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중앙은행이 바로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 지금 같은 물가 안정 이전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금융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안정은 중앙은행의 일단 본연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이 늦게 생겼지만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전부터 한 400년 전부터 최초 어떤 중앙은행은 스웨덴 중앙은행이거든요. 윅스뱅크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역사가 오래됐는데 중앙은행이 자꾸 진화를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가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보다 금융 안정 기능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했던 중앙은행의 기능이 정부은행 기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수입을, 조세수를 받고 또는 돈을 빌려주고 그런 기능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지나서는 이제 은행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자금 결제를 도와주고요. 자금 결제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급준비금도 받게 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때가 생기고요. 그게 이제 최종 배부자 기능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은행이 정말 정상적으로 건전한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독 기능도 생기고요. 물론 최근에 어떤 감독 기능이라는 건 좀 더 이렇게 중앙은행의 기능은 좀 분화되기도 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관련돼서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금융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금융안정과 관련돼서 중앙은행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의 기능은 금융안정 기능은 적어도 사후적인 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후적으로 위기가 터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커. 예를 들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만 지금 2015년은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됐거든요.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정도만 좀 양호한 거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전적으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어떤 사후적인 어떤 최종 배부자 기능 이런 거 외에 사전적으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물론 과거에도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차원의 어떤 미시 건전성보다는 어떤 금융시스템 전체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건전하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도하게 이렇게 리스크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시건전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거시건전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건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거시건전성이라는 말은 미시건전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근데 미시건전성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실 감독기관들이 해온 겁니다. 근데 감독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감독기관은 사실 여러 형태의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적어도 건전한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이런 게 이제 미시 건전성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면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자본인데요.
자본이 이제 적정한지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예를 들면 뭐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돈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충분한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근데 거시 건전성이라는 건 이제 그것보다 넓은 의미에서 어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이게 그 리스크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정책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그냥 금융기관이 건전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금융안정도 달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위기 상황에서라든지 또는 그 위기 상황 이전에 어떤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그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유지되지 않다는 게 이게 그런 않다는 인식이 이게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구성의 오류라는 건데, 예를 들면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뭐 좀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개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경영을 더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입장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개별 기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고 금융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실은 더 위험을 좀 무릅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경제가 활력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시적인 측면하고 미시적인 측면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금융안정하고 거시건전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융안정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건전성, 금융안정이라는 거는 거시건전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잃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이런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금융감독에서 영업행위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안정이 좀 더 넓은 개념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어떤 건전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단도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LTV DTI 비율 완화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외환 건전성 차원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선물한 포지션 규제라든지 외환 건전성 부담금 이런 것도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로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횡단면 차원의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이거는 이제 어떤 금융시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앞으로 그런 기관들이 부실해질 경우에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더 큰 손실 흡수력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규제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더 많이 쌓아놓도록 하고요. 혹은 손실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동안 쌓아놨던 자본이라든지 충당금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그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계열 차원의 이제 정책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바로 아래 보면 네 번째 보시면 이 특정 부문 익스포저에 대한 경기 대응적 위험 가중치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주택담보대출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렇게 자본을 쌓도록 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어떤 규제를 갖다가 어떤 동태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비율 같은 걸 조정해 가는 게 그 시계열 차원의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고요. 그다음 횡단면 차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시장에 어떤 빅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금융 시스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망하면 문제가 되니까 망할 때 망하지 않도록 뭐 미리 그 어떤 손실 흡수력을 많이 갖도록 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하거나 혹은 뭐 금융기관 간에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상호 어떤 위험의 전이 이런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정책 수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를 뭐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볼커스 룰이라고 이제 볼커 옛날에 그 연준 그 미국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를 지냈던 이제 볼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게 상업은행 기능하고 투자은행 기능, 투자은행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거거든요. 이거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이 너무 큰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투자은행 쪽의 위험이 어떤 그 뭐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상업은행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금융 불안이 가중되니까 이거를 분리하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볼커 룰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은 이게 주요 정책 수단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감독 수단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어떤 손실을 뭐 흡수력을 이렇게 뭐 높이는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감독 측면의 어떤 수단과 많이 관련이 있고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건전 정책 수단이라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부문에서 이렇게 뭐 버블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타겟팅해서 이렇게 규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주택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택 부분을 그냥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그 의도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규제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규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LTV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LTV 규제가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의 70%까지 이렇게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뭐 50%로 낮췄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자기 소득으로 볼 때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 규제를 회피하기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주택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회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을 통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비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쉽게 할 수 아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효과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낮추거나 이렇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진행되려고 할 때 이제 금리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규제 회피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금리를 높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뭐 회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는 이게 너무 넓은 범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서 발생한 어떤 버블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주택 부분의 버블을 예를 들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금리를 올렸다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조심스럽게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래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이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컨센서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도 중앙은행이 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통화 정책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어떤 민감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미시 건전성이랑 다르게 저도 거시적인 측면에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왜 그 금융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 안정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통화 정책을 제대로 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뭐 정부도 이렇게 물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앙은행은 이제 뭐 일단 중앙은행이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뭐 정부로부터 또는 뭐 정부 내에서 일정 부분 이제 독립성을 갖게 되는데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정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는 그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저항에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저항을 무릅쓰고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이런 어떤 독립성을 독립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성도 있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독립성도 있고 또는 시장으로부터도 독립성도 갖춰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많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라서도 그렇고 이게 뭐 스쿼틀레이 그룹이라고 해서 이게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뭐 미시킨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신영성 교수 예를 들면 예일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실러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스쿼틀레이 그룹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유일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유일 기관이로서 역할을 꼭 의미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금융 안정, 특히나 이제 거시 건전성과 관련돼서 중앙은행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미국이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07년, 2008년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으면서 그죠? 그때 사실 그 금융 위기가 생기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업종이 이제 투자은행이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개 투자은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리만 브로더스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계속 투자은행을 하고 있는 5개 은행 중에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없어졌고요. 베어 스턴스, 메릴 린치, 그다음에 리만 브로더스가 없어졌고요. 2개만 이제 살아남았는데 모건 스탠리하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인데 이 은행들은 나중에
상업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투자은행 업무를 계속 하긴 합니다만 상업은행까지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잘 나가는, 물론 지금도 미국에도 투자은행만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만 뭐 5개 가장 잘 나가는 투자은행은 지금 없거든요. 하여튼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뭔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감독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1997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감독제도랑 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감독기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권에 대해서 여기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은행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정도의 이렇게 이제 감독기관이 있는 좀 분권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만든 게 금융안전감시위원회라고, 앱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리스크 요인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재무부하고요. 미국 재무부하고 이제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인데요. 재무부가 여기 그 앱삭의 의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그 미 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일단 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지, 하여튼 뭐 어떤 거시적인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은행하고 이제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기관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거래 행위든 관계없이,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뭐 거래 행위로 지정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도 이제 이유를 한번 보면요. EU가 이게 지금 그 EU 내에서 그 EMU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19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뭐 한 10개국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일단 19개국에 대해서 지금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시장이 통합되고 이런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통합됐다는 건 그냥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유럽의 주변국들도 손쉽게 이렇게 뭐 자본시장, 하나의 시장에서 필요한 대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조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이게 이제 뭐 처음에는 그죠, 이제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그다음에 가계가 이제 뭐 채무를 상환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가 이제 그 금융기관들을 구제 금융을 하기 위해서 뭐 정부가 예를 들면 재정 지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부실해졌죠, 그죠? 이게 이제 국가 이제 신용 위험이 이제 높아진 거죠. 사버널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전이되다 보니까 이게 유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ESRB라고 해서요.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잘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체 EU 회원국, EMU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전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20입니다. 여기 22.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 ESRB에서 그 22 총재와 부총재, 총재가 여기 의장입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여기에 정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어도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뱅크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뱅크런은 저도 금융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 체계가 구축된 뒤에는 사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뭐 흔한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은행 제도가 갖춰지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예금 보장 제도 갖춰지면서 뱅크런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난 사례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게 2007년에 이제 노던 락이라고 하는 그런 은행이 있었는데 여기 뱅크런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뭐 한 100m 막 넘게 막 줄을 섭니다. 다 돈을 찾아가려고요, 그죠? 이게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죠. 그죠? 사실 선진국도 별로 없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금융안정 정책 체계로는 앞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정책 체계를 바꾸게 되는데, 소위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전에 이제 그 영국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감독원과 같이 통합적으로 이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FSA라고요. Financial Stability Authority. 네, 그럴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해체를 하고 갖고 있던 감독 기능을 다 이제 영란은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중앙은행에 여기 보시면은 금융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그래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통화정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건전 정책 기능을 영란은행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사를 좀 더 한번 넓게 보면요. 여러 가지 물론 다른 나라들 각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제 거시건전 정책 관련해서 단일 기관들이 이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영국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위원회 같은 기구를 이제 만드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까 저희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이탈리아, 뭐 독일,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는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기관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뭐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이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은 뭐 정부가 물론 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뭐 의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사무국이 중앙은행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뭐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뭐 또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융 안정과 관련한 이 감시 분석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에도 이제 금융 안정국이 있거든요. 근데 금융 안정 직원이 한 75명 정도 있고요. 거기다 이제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를 하는 검사실이라고 있거든요. 금융검사실이. 한 35명에서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직원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직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가 이제 금융 안정을 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렇습니다. 실물, 그래도 금융도 들어가면 국내 부문, 국외 부문, 그다음에 또 국내 부문도 보면 금융시장도 단기시장, 뭐 장기시장,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으로 가면 뭐 은행도 있지만 뭐 비은행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증권 또 뭐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발간하는 책자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인데 1년에 2번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6월 달에 나오고요. 그다음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금융안정에 관해서 이제 국내에서 종합적인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예전 정부에서라든지 기재부에서나 아니면 금감원에서도 약간 한두 번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가장 권위 있는 2003년부터 이렇게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요. 금융 안정에 관한 가장 아마 신뢰할 만한 그 종합적인 보고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금융안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외환시장, 예를 들면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고요. 개입을 하기 전에 이제 오픈 마우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위기 시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외국 중앙은행들과 예를 들면 미국 연준과 이렇게 통화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빌린 자금을 은행들에게 대출을 하거나 통화 수합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은행들에 대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 안정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금리 정책 운영을 할 때 금융 안정을 감안하고 있고 이건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융 안정을 감안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화 정책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 안정을 이렇게 통화 정책 운영할 때 금융 안정을 이렇게 별로 이제 감안을 하지 않는 그런 중앙은행도 있었고요. 제가 방금 일본은행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990년도 이후에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했고요. 그때 이제 버블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도 그때 하여튼 적어도 이렇게 금융 안정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통화 정책을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좀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킨, 최근 옐렌이고요. 이분도 그랬고 그 이전에 앨런 그랜스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금융시장에서 특히 자산시장에서 버블은 참 이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런 시각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는 우리가 적어도 미국과 같은 시각인데 적어도 우리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금융 불균형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이 돼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통해서 대응을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이거는 특정 부분을 겨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우회해서 이렇게 규제를 회피를 하거나 또 부작용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통화 정책이 세컨드 라인, 그러니까 있다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례 얘기를 했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면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2008년 지나면서 그때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가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안 좋다가 2010년도부터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웨덴 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들어가서 금리를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책을 판단할 때, 그쵸? 이게 어떤 특정 상황, 맥락을 감안을 해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스웨덴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근에 어떤 비판은 이렇습니다. 그때 너무 빨리 개입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0년부터 지나면서 유럽의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죠. 막 국가 부도 위험 막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 심지어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어쩌면 최근에 좀 진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사버너 리스크가 이제 막 확대가 되잖아요. 그죠? 스웨덴 경기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그런 비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시점에서 아마 그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그때 너무 과도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정부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보루인 거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종 대부자 기능, 그다음에 최종 시장 조성자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시건전도 정책 수행하고요. 물론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처럼 전적으로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미국과 같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기관들과 같이 하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거시건전성 상황 판단이라든지 정책 대한 제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감독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감독 기능을 갖고 있었죠. 1997년 이전에. 그때는 한국은행이 은행 감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기능을 갖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감독을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감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감독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미시 정보를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대면에서 그죠? 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좀 많은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직접 보고 그죠? 또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금융 인프라입니다. 중요한 게 지급결제 시스템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기관에서 운용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기관에서 지급결제를 못하게 되면요. 혹은 어느 한 지급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로 즉각 파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 기관에서 결제를 못하잖아요. 다른 기관은 결제를 못하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결제가 안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농협의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잖아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깊게 감시해야 되는 이런 분야고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이 원래부터 이제 금융 안정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이제 창립할 때부터 금융 안정이라는 건 한국은행 하나 내재되어 있는 거죠. 기능인데 법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요. 그래서 2011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법 1조가 뭐냐면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이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에 이제 유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유의란 말이 이제
이제 영란은행의 예를 들면, 그 영란은행이 이제 2013년에 이제 그 영란은행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란은행의 이제 금융안정 기능이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란은행법을 보면, insure, protect and enhance the financial stability입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걸 제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의 이유, 그러니까 이유란 말이 조금 그런데 그냥 금융 안정은 그냥 당연히 그죠? 중앙은행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법에는 그죠? 유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의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과 관계없이 금융안정은 이제 한국은행의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좀 더 나가서 만약 그 영란은행처럼 이렇게 어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이제 그 듀얼 맨데이트냐 두 가지 양립하는 어떤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책무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금융 안정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약간 떨어져 있는 아래에 있는 좀 부수적인 기능이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뭐랄까 해석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이렇게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정책 수단도 조금 보강이 됐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이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당수 비은행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 바깥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그 투자은행들이 망한 거지 상업은행들은 사실 별로 안 망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던 게 뭐 보험회사 AIG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펀드런, 뱅크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펀드런이라는 게 있는데 펀드에서 이제 자금을 막 찾아가는 거거든요. 뱅크런하고 펀드런하고 차이는 뱅크런이 더 위험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뱅크런은 은행들이 이렇게 고정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장기 대출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펀드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증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펀드런이 일반적으로 금융 안정에서는 좀 덜 위험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펀드런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펀드에서 이제 자금을 찾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은행 바깥에 있는 그런 시스템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비은행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고요. 거시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가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금안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제 2011년에 이제 이게 법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정보고서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긴급여신 요건 완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최종 대부자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종전에는 이게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해도 요건이 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임으로 가서 이렇게 발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그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위기라는 게 사실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사실은 정말 이게 위기로 갈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렇게 개입을 해야 그다음에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비용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걸 좀 완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신축성을 갖게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통상 수행하는 기능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을 말씀드린 건데, 비슷하죠, 그죠? 대체로 이제 비슷한데 이제 여기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거는 여기에 보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없죠, 그죠? 또 하나는 지금 그 감독 기능이 없고요, 그죠? 다른 거는 좀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단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우리 지금 금융안전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여튼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금융 안정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자료도 만들고 뭐 이러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형이 시스템 리스크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상호 연계성이라든지 뭐 충격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이되고 파급되고 증폭될 수 있는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과 같이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 안 할 것 같다가, 그죠? 얼마 좀 더 인상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 빠르면 올해 9월 달에. 그게 과연 우리나라, 만약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우리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그거를 이제, 전망을 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샘프라고 합니다. 샘프.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 점검반, 여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이게 금융안정과 관련 있는 다른 부서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통화정책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부서가 참여를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가계부채 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시 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라는 건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 1년에 이제 2번 발간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만든 회의인데요. 이게 만든 회의고요. 이거는 지금 금통위에서 이렇게 금통위 차원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비은행 부분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는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이제 은행 그리고 뭐 일부 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좀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적 정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우리가 이렇게 숫자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다양하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도 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을 감안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금융안정을 감안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감안을 하는데 명시적으로 이제 감안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감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게 암묵적으로 감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거나 또 약간 좀 덜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금융 안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3년도에 그때 카드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좀 금융시장이 불안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때 실물 경제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같은 게 좀 높아지고 좀 약간 과열로 갈 때 이제 만약에 거시경제적 측면만 감안을 하면 금리를 좀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좀 더 이렇게 지켜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감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2006년이나 2007년도에는 이제 그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택시장이 이제 이렇게 과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 이런 게 많이 오르고 그럴 때 이제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그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비율도 좀 올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래서 가장 최근 어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입니다만은 또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금융안정이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려할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경제 성장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기적 시기에서 그죠?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대외 요인도 보고 그죠? 굉장히 많이 고려하죠, 그죠? 금융안정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같은 상황이 근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경제가 과열로 가고요, 그죠? 예를 들면 중요한 GDP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 사이에 그 갭이 이렇게 예를 들면 좁혀들고 혹은 이렇게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대응 방법은 예를 들면 통화정책 쪽에서 대응하는 거는 그냥 금리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썩 높지 않잖아요, 그죠? 자꾸 전망치보다 자꾸 떨어지잖아요. 전망 조정할 때마다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가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올리지는 않더라도 금리를 그냥 유지를 할까, 이대로 갈까, 그죠? 아니면 좀 경제 경제 회복세가 너무 미약하니까 좀 금리를 좀 더 내려볼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민이 굉장히 많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이런 주장은 있어요. 그래서, IMF라든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조금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건 좀 어떠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하더라도, 그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신용량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용량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예를 들면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이게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금리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딱히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정책 결정하기가. 그다음에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최종 대부작 이론을 수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때 리만 터졌을 때는 시장 조성작 이론도 했었죠, 그죠? 그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때 어떤 시장에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집결제 이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죠? 국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죠? 이게 보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변동성, 특히 이제 외환 유출입의 변동성을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현재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단기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단기 외채, 그러니까 외환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게 확대되는 걸 막자는 거고요. 결국은 단기 외채 조달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도입을 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화생상품 포지션 이건 좀 메커니즘이 조금
좀 복잡한데요.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 건전성 부담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체를 조달을 하는 거를 억제를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조달 비용을 높이는 거고요. 그죠? 또 하나는 선불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양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이 아까 제가 거시건전 정책 수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수단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거시건전 정책 수단은 감독 수단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국은행이 뭐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다른 어떤 기관과 이렇게 공동 대응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 간에 이렇게 협의체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데프티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부총재, 그다음에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무자급입니다. 그래서 국장급 이런 협의체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안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주요 뭐죠?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대응책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센 수단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시장의 영향을 감안해서 조금 좀 약한 수단으로 갈 거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이제 규제 문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각 나라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게 갖고 있던 문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터진 거죠. 그죠? 이게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활성화됐고요. 그런 논의가 주로는 이제 금융안정위원회, FSB, 그 다음에 BIS 산하에 있는 BCBS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하에 많은 그 실무 그룹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은행 직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안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일단 큰 가계부채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억제하려고 하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줄이면서, 그죠? 아무튼 좀 이렇게 성장세가 좀 이렇게 지속되도록 하면서 가계부채도 좀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갑작스레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상황 자체가 그리스 사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스, EU 탈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2014년 IMF가
한국의 어떤 금융안정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권고가 뭐냐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거시 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라 이게 이제 권고였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기관장의 어떤 좀 비공식적인 이런 기구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고 거기다가 또 책임도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투명성도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 권고는 우리나라 감독제도가 조금 독특한데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지금 책임을 분담을 하고 있는 체계인데 감독의 독립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권고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좀 아직 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데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죠?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역량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이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험 요인이 생겨서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갈지 이런 걸 이렇게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고 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